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20여 년 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순진하게 중국을 WTO에 가입시킬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자유무역과 시장 경제 체제에 편입되게 되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 경제의 발전은 중국을 민주주의 사회로 이끌 것이라는 환상을 품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라는 강력한 적들을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었기 때문에 중국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선동 능력과 내부 통제 능력을 가소평가한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중국은 발전할수록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으며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내정 간섭, 주권 침해마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올라서며 공급한 값싼 물건들은 비록 품질은 떨어졌지만 세계 물가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무분별한 과잉 생산으로 인한 저가 상품이 범람하여 전 세계는 차이나 쇼크를 겪게 됩니다. 특히 2000년을 전후하여 전 세계 기업들은 값싼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했으며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수많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 중국의 물량 공세는 경공업, 저가 상품들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최근 몇 년을 보면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는 고사 직전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중국 정부가 자국 LCD 기업들을 지원하니 물량 공세에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LG가 중국에 공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니 재고하라는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LG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꿋꿋하게 2014년 광저우에 최첨단 LCD 공장을 건설합니다. 이제 중국 기업에 매각을 하겠다는데 중국 LCD 기업들이 LG의 생산 라인을 뜯고 씻고 맛보면서 생산 공정에 대해서 배울 것이니 이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몇 단계 더 상승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작년 4월 시진핑 주석이 마크론 대통령을 만나러 광저우에 갔을 때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도 방문했었습니다. 시 주석은 원래 외국 회사 생산 공장은 거의 안 가죠. 그런데 광동에 그렇게 중국 회사 공장들이 많은데 LG 공장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중국에 매각하는 건가 싶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LG U+는 화웨이 통신 장비도 쓰고 있죠. 롯데처럼 중국 때문에 한번 회사가 휘청거려야 LG는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한국 대기업 중에서 중국 좋아하는 순위를 뽑아보자면 1위 카카오, 2위 LG, 3위 SK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최고 중요 산업인 반도체는 그나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해주고 있기에 다행스럽게 큰 위기는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전지 산업에서는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들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과 경제 규모 세계 2위의 큰 시장,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 및 판매국이라는 환경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몇 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을 통해 자국 첨단 산업의 육성에 큰 공을 들여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공급망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저가 물량 공세로 세계 시장을 점령하려고 하자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법 302조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 철강, 알루미늄 제품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를 25%, 레거시 반도체와 태양광 전지 관세를 25%에서 50%로 각각 올렸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기술 강제 이전 요구와 지식 재산권 탈취, 차별적 규정 등 시장 경제에 반하는 관행을 통해 경쟁국 기업들을 밀어내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 생산 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중국의 최대 수출품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패널이었으며 전체 수출액이 약 19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중국의 BYD는 전기차 산업에서 테슬라를 2위로 밀어냈으며 지난해 중국 태양광의 저가 공세로 패널 가격이 25% 이상 급락해 유럽 태양광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의 OCI는 국내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하나솔루션 역시 중국 태양광 기업들과 매우 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도로에는 한국산보다 많은 중국산 전기버스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무역 분쟁은 미국과 중국만의 다툼이 아니라 한국 역시 하나의 이해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향후 글로벌 무역 구조의 개편은 점점 더 가속화할 것이며 선진국들은 보호 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비슷한 가치관과 제도를 가진 국가들끼리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2차 전지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중국의 CATL, BYD가 합계 50%가 넘는 점유율로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 2차 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중국 내 산업을 육성했고 더불어 막대한 지원을 통해 이제 세계 시장마저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LG, SK, 삼성이 합계 2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만약 중국 기업들이 없었다면 2차 전지 산업은 반도체에 이어 한국의 100년 먹거리가 되었을 분야인데 안타깝습니다. 현재 출하량 기준으로 탑10 기업들의 비중이 90%를 넘어가고 있기에 이미 옥석 가리기가 끝났으며 이 점유율이 계속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작년에만 3천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했으며 그중에서 약 3분의 1이 신에너지차인 중국 시장을 점령한 중국 2차 전지 기업들을 단기간에 추월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기대는 미국이 중국 2차 전지 기업들을 해외로 나오지 못하게 더 강하게 억제해주는 사이 북미와 유럽에서 약진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물론 중국 2차 전지 기업들이 선전하는 건 중국 정부의 지원과 큰 내수 시장의 영향이 크지만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LFP 배터리의 잠재력을 잘못 판단했던 실수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주력 배터리 제품은 NCM, NCA 등입니다. 해당 배터리가 어떤 재료로 생산했는지에 따라 표기하는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주력 제품은 LFP 배터리입니다. 코발트 같은 값비싼 광물이 아닌 리튬, 인산철로 생산했기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으며 수명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고 무거우며 주행거리가 짧고 출력이 약합니다. 즉 한국 제품은 비싸고 좋은 것, 중국 제품은 싸고 쓸만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2차 전지 기업들은 LFP 배터리는 주로 저가 모델용으로 쓰이고 대부분은 한국의 3원계 배터리가 사용될 것으로 판단했었지만 적지 않은 자동차 메이커들의 선택은 중국산 LFP 배터리였습니다.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중저가 모델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중국의 LFP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3에 처음 탑재하기 시작해 점점 대상 차종을 확대했습니다. 2020년 첫 출시 당시 LFP 비중은 6%였으나 최근에는 전체 판매량의 40%까지 상승했습니다. 예전에는 테슬라 전기차가 팔리면 파나소닉이 수혜를 입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중국 2차 전지 업체들이 가장 큰 위너가 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중국산 LFP 배터리가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전기차의 가격 요소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둘째, 안정성과 수명에서 한국계 3원계 배터리보다 우수합니다. 셋째, 기술의 진화로 에너지 밀도가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넷째, 특허 사용 문제가 해결되어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 2차 전지 기업들은 최근에서야 시장 상황을 판단하고 LFP 배터리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중국이 선점하고 있어서 긴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3원계 배터리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밖에 없기에 아마 앞으로도 몇 년 동안 2차 전지 시장의 헤게모니는 중국이 쥐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최대 2차 전지 기업은 CATL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이기도 하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CATL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6일 시진핑 주석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CATL의 창업주이자 현재 회장에게 직접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내외 환경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하여 침착하고 냉정하며 힘을 유지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단결하며 과감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기쁜 것은 우리의 2차 전지 산업이 세계 선두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실효성이 없어져 처음에는 단숨에 일어나지만 마지막에는 단숨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축하를 해주고 격려하면 되는 일인데 굳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의중을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발언을 두고 세간에서는 중국 지도층에서 CATL이 발전하는 건 좋지만 왜 하필이면 네가 제일 잘 되는 거냐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떠돌고 있기도 합니다. CATL은 민영회사라서 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일반 주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대부분의 중요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은 국영회사이거나
주주가 국가펀드나 각 지방 정부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CATL은 민영 자본이 주축이 된 회사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민영 기업의 발전을 그다지 반겨하는 분위기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아리바바와 텐센트의 창업자들은 모두 은퇴시키고 점점 국영 기업화하고 있으니까요. 몇 년 전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화웨이를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놀랍게도 화웨이는 아직도 비상장 기업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업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화웨이는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산당원들이 주인인 회사라는 루머가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CATL은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푸젠성에서 2011년 창업했습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 1위가 된 거죠. 시진핑 주석은 1985년 푸젠성 샤먼시의 부시장으로 시작해서 2002년 성장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17년을 푸젠성에서 보낸 거죠. 하지만 CATL의 성공을 시진핑 주석의 공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시간 차이가 9년이나 나니까요. 아마 그 점도 그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중국 2차 전지 회사는 글로벌 기준 점유율 6위이자 중국 기준 3위인 중창신항입니다. 2022년 10월 홍콩 거래소에 상장하며 홍콩 증시 최초의 배터리 상장사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유망하니 중국 지도부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CALB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사용하는 미사일과 전투기 제조사인 ABIC의 자회사와 중국 지방정부가 2015년 공동 설립한 회사입니다. 인민해방군과 지방정부의 자금이 투입된 국유 기업이기에 당연히 국유 자동차 기업들은 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작년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에서 4.7%의 점유율로 SK온과 삼성 SDI 사이에 위치할 정도로 이미 탄탄한 성장대로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주가는 현재 15 홍콩 달러로 상장 초기하고 비교하면 거의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큰 폭락을 했죠. 상장할 때는 큰 기대를 받고 자금이 모였지만 워낙에 2차 전지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라인 증설, 가격 경쟁 등으로 실적이 좋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미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터널 안에 있지만 벗어나는 순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입니다. 더불어 재무제표가 저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건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만들어준 흑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굳이 이 기업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CALB는 CATL가 특허, 기술자, 이직 문제로 치열한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CATL은 2022년 8월 CALB를 부정경쟁으로 고소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부정경쟁 행위는 시장 경쟁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현재까지 3건의 전문 특허 소송이 1심에서 판결되었으며 CATL이 모두 승소하였고 총 6만 위안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DB하이텍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기술자를 스카우트해서 기술을 빼낸 겁니다. 보통 중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큰 기업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작은 기업을 매장시킵니다. 그런데 CALB는 오히려 불만 있으면 맞다이로 들어와라. 나는 자신 있는데 너는 어떠냐? 라는 태도인 거죠. 결국 CATL은 별다른 보복은 못하고 고소를 선택한 겁니다. CALB 입장에서는 CATL에서 빼내온 기술로 단축시킨 개발 기간을 감안하면 배상금으로 지불한 115억 원은 매우 작은 비용이겠죠. CALB가 믿을 만한 배경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CATL에 이어 중국 2차 전지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한국 지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한국의 현대기아차와 협력을 모색하는 거죠. 현대기아차의 납품이 성공하면 그 실적을 바탕으로 분명히 유럽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중국 2차 전지 업계에서 우리가 BYD, 샤오미에 이어 CALB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전기 자동차 한 대에는 스마트폰 약 5,000개에 달하는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후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의 용량은 계속 증가하겠죠.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매년 10억 대가 넘고 자동차는 7천만 대 이상이 판매됩니다. 향후 전기차의 비중이 50% 정도인 4천만 대까지 늘어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2차 전지가 필요하게 될까요? 미래 1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2차 전지 시장을 두고 한국과 중국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한국 기업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올해 들었던 기업 관련 소식 중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애플카의 개발 취소였습니다. 그냥 전기차도 아니었죠. 무려 자율주행 전기차였습니다. 상용화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아이폰처럼 생활에 큰 진보를 가져올 만한 일이었죠. 사실 애플이 처음 전기차를 연구한다고 언론에 공개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기는 했었습니다. 아무리 자동차에 전자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추세라고 해도 과연 스마트폰하고 노트북 만들던 회사가 안정성이 중요한 자동차 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많았죠. 하지만 워낙 세계적인 기업이라서 대중들은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거의 10년 동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해왔으니 차세대의 먹거리로 정해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성공했다면 테슬라에 충분히 대항할 만한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취소되어서 아쉽게 됐습니다. 한때 이런 농담이 유행을 했었죠.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어렸을 때 폰 파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물론 삼성전자의 부문별 매출액을 보면 스마트폰이 아직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술력에 대한 세간의 평가, 그리고 주가를 결정짓는 건 아무래도 반도체입니다. 지금 이름이 삼성전자이지만 사실 반도체로 바꿔도 큰 위화감이 안 드는 상황이죠. 반면 애플은 스마트폰이 중심인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의 수익 구조를 보면 2024년 첫 번째 회계 연도에 매출이 160조 원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 아이폰이 58%를 해냈습니다. 95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애플의 2024년 첫 번째 회계 연도면 한국으로 치면 아마 작년 4분기겠죠. 올해 애플의 매출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는 한데 작년 9월 중순에 아이폰 15가 출시된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IT, 모바일 쪽의 매출은 25조 원이었습니다. 이런 수치만 보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애플이 너무 대단한 기업이라서 그런 거지, 제조업에서 분기 매출 25조 원, 이익률 10% 이상을 달성한다는 건 굉장한 거죠. 다만 비교 대상이 전 세계 시가총액 2위,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이라서 초라해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현재 24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훨씬 작은 회사였던 대만의 TSMC는 9위이며 시총이 삼성전자의 2배가 넘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TSMC가 파운드리 산업에 60% 전후의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만의 정치적 혹은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해서 TSMC가 생산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애플이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을 맡기지 않는 한 점유율 순위는 이대로 큰 변화 없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술력이라면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삼성에게 파운드리 생산을 맡길 이유가 없죠. 게다가 한국은 법 처벌이 약해서 중국의 사주를 받은 산업 스파이들이 계속 기술을 빼가고 요즘 일본도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 반도체의 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 전에 반도체 산업에 파격적으로 26조 원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260조 원을 지원해도 TSMC를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플도 마냥 꽃길만 걷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5월 2일 발표된 2분기 실적, 한국으로 치면 올해 1분기 실적이죠. 매출 124조 원, 그중 아이폰의 매출은 63조 원에 달해 전체 매출의 51%를 차지했습니다. 아이폰에 편준된 매출 구조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고착화된 게 이미 10년도 넘었다는 겁니다. 물론 애플 같은 기업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죠. 세계 최고의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애플의 주주 입장에서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충분히 심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불어 최근 들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도 애플 주주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아이폰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애플이 1위로 올라서고 다음 분기에 삼성전자가 다시 1위를 차지하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
그 뒤를 중국의 샤오미가 열심히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화웨이가 메인 플레이어가 아니죠. 애플처럼 자체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는 기업이 미국한테 소위 찍히면 어떻게 된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또한 애플을 그렇게 사랑하던 중국인들의 아이폰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에게 중국은 미국, 유럽 다음으로 큰 시장인데 중국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향후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올해 2분기에 19% 이상 판매량이 줄어서 중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할인에 들어갔는데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ID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신형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년 리퍼브 제품 등 중고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3억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재작년 2억 8천만 대와 비교해 9.5%가 증가한 것입니다. IDC는 중고 스마트폰 출하량은 연평균 8.8%씩 성장해 2027년에는 4억 3천만 대에 이를 것이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88조 원에서 2027년에는 15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통신 비용의 부담 때문에 중고폰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선진국 기준 40개월이 넘어서 중고 스마트폰 시장의 물량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매년 그 플래그십 모델이 나오면 쓰던 거 중고로 팔고 새 제품을 사는 사람들도 많았었지만 이제는 평균적으로 3년 넘게 쓰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애플이 겪고 있는 문제는 스마트폰 판매에 편중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되면서 성장이 정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중국에서의 성장세가 급격하게 꺾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수요 저하와 중고 제품의 활성화 역시 애플에게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 가지 카드가 바로 전기차 산업 진출이었던 것입니다. 애플은 지난 5년 동안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에 쏟아부은 돈이 154조 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개발했으니 그 이상이겠죠. 더불어 다른 사업 진출 기회를 포기하고 선택한 전기차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으로 따져보면 그 이상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도대체 왜 전기차 산업 진출을 포기한 것일까요? 그건 팀 쿡 등 애플의 최고 경영진들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우리에게는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치솟는 물가의 영향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모험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적을 때 시도하기는 부담스럽죠. 한국의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를 봐도 최고가 기준 50%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기 자동차는 충분히 탈만합니다. 좋아요. 당장 내일부터 EU가 전기차만 만든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핵심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편의성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면 더 편한 걸 선택하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전기차는 힘이라든가 충전 시간, 충전 인프라에서 아직 내연기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쇼핑을 하러 나왔는데 충전을 제대로 못했네. 그럼 어디에 충전소 있나 찾아다녀야 하죠.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는 주유소에 가면 몇 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면 전기차 판매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한 거죠. 보조금 지급이 없어지기 전에 전기차 기업들은 어떻게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큰 숙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동차를 살 때 여러 가지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구매하죠. 하지만 만약 구매하는 자동차가 10,000대, 10만 대 이상이라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미국 최대 렌트카 기업인 허츠의 사례를 보면 전기차가 대중화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미국의 최대 카 렌탈 기업인 허츠는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차는 수리 비용이 높고 고객들의 수요도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객들도 한두 번은 호기심에 전기차를 타보겠지만 결국 충전 인프라에 고생 한번 해보면 전기차는 아직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허츠는 2024년 말까지 25%의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전기차의 충돌과 파손 관련 높은 비용을 이유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츠는 작년 4분기에 전기차 중고 판매로 인한 약 3,350억 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0억 원을 넘게 손해가 나더라도 중고 판매를 고집한다는 건 계속 보유하면서 고객에게 대여를 해줬을 때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가 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겠죠. 많은 직원들이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허츠 같은 큰 렌탈카 기업조차 전기차 수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이는 전기차가 여전히 신뢰성과 높은 부품 가격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높은 수리 비용은 자동차 보험료를 비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몇 년 전에 한참 비쌌을 때 전기차를 구매했다면 이번 허츠의 전기차 매각 소식은 나쁜 신호입니다. 당연히 2만 대의 중고 전기차가 시장에 풀릴 것이니 중고차 가격이 큰 영향을 받겠죠. 사실 2만 대가 시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중고 전기차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보다 허츠라는 큰 회사가 저렇게 큰 손해를 보면서 황급히 전기차를 판다는 사실 자체가 소비자에게 전기차에 대한 구매 심리를 더 악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결국 전기차 진출을 포기했지만 반대로 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작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판매량은 합계 730만 대로 토요타, 폭스바겐에 이은 세계 3위입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가 일본하고 독일 빼고 다 제낀 거죠. 그리고 14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위, 2위를 현대차와 기아차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실적을 낸 건 바로 일본의 토요타였습니다. 2023년 그룹 전체 판매량은 1123만 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일본 기업사 최초로 영업이익 5조엔을 넘겼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은 26조 원이었으니 판매량과 이익면에서 모두 압도를 한 거죠. 토요타는 전기차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주변에 많은 우려를 샀었는데 그동안 전기차는 연구 개발에만 집중하면서 기존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에 집중하여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전기차에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이 전기차 산업 진출을 포기한 이유 중 하나이면서 지금 테슬라는 물론 전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크게 염려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중국의 덤핑입니다. 올해 안에 BYD가 1만 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BYD가 이러면 다른 국유 자동차 기업들도 비슷한 가격대에 제품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국유 기업이 많죠. 이 기업들은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하라면 해야 하는 기업들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잘 나오고 연장도 잘 됩니다. 중국의 이런 덤핑 공세가 얼마나 위력적이냐면 한국 도로에서 많이 보이는 전기버스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버스가 한국산보다 1억 원이 더 싸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산은 CATL 등 중국 2차전지 기업들이 생산한 저렴한 LFP 배터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당 1억 원의 차이가 날 정도면 이건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기도의 중국산 전기버스의 도입 현황을 보면 2021년 284대, 2022년 533대, 2023년 1028대로 해마다 2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총 1845대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한 것이고 같은 기간 국산은 겨우 1262대였다고 합니다. 인천 역시 3년간 중국산 142대, 국산 69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나마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중국산 516대, 국산 614대로 국산이 많기는 하지만 중국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이렇게 많은 중국산 버스를 도입하는 건 환경부의 보조금 지급의 영향입니다. 환경부가 국산 전기버스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환경부는 특정 국가 제품을 보조금으로 차별하는 건 무역 규정상 어렵다고 하는데 중국은 한국 2차 전지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시기가 꽤 길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는 반격할 수 없다는 게 환경부 공무원들의 사고인 것입니다.
하도 말이 많이 나오니 올해 2월 이제서야 성능으로 보조금을 차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른 수입 차량도 많은데 왜 중국산에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전기차는 지금 막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산업을 육성해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죠. 그리고 상호주의도 견지해야죠. 중국에서 한국산 2차 전지를 장착한 전기차를 차별했다면 당연히 그대로 돌려주는 게 바로 정상인들 사이에서의 예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이 전기차 산업 진출을 포기한 이유를 정리해보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존재 때문에 전기차의 개화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전기차 수요 감소가 눈에 띄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시장은 정체되고 있는데 오히려 경쟁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테슬라 같은 강자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까지 적극적으로 전기차 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 기업들의 전기차 덤핑이 시작되니 아무리 애플이라도 지금 들어가기에는 좋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전기차 산업 진출의 꿈이 이것으로 끝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자신들의 자율주행 기술이 더 고도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죠. 애플차는 언제든지 대중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를 수탁 생산하고 싶은 자동차 회사들 역시 줄을 설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